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지나 서점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벽을 타고 흐르는 세월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페인트 칠을 했던 이 벽은 이제 군데군데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저는 여전히 이 공간에서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정. 올해 75입니다. 글빗서림. 1982년 봄, 젊은 우리 부부가 꿈을 담아 열었던 작은 서점입니다. 당시에는 동네에 서점이 드물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만화책을 빌리러 왔고 학생들은 참고서를 사러 왔으며 어른들은 신문을 읽으러 들렀습니다. 제 서점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동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저는 서점 문을 열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종이와 잉크 그리고 세월이 섞인 그 향기는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들의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서점의 모든 책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석 달 전 어느 저녁 아들 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함께 온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도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만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를 받기로 했던 곳에서 갑자기 발을 뺐고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당장 사무실 월세도 내기 힘들어졌다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저희가 잠시 이곳 2층에 들어와 살아도 될까요? 월세를 아끼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물론 그냥 얹혀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점 일도 거들고 청소며 살림도 다 도와드릴게요. 사실 어머니 연세도 이제 75이시잖아요. 혼자 서점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함께 있으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도움이 되고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어미로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밤이면 쓸쓸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짐을 들고 2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며느리는 첫날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점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먼지 쌓인 책들을 닦아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창문들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석가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아들도 묵묵히 무거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책 상자를 나르고 높은 곳에 책을 내리고 고장난 의자를 고쳤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SNS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예쁜 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서점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 남편이 손수 만든 나무 책상,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의 독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책을 읽는 제 모습까지. 할머니의 서점을 지키는 며느리의 일상.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들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효부. 진정한 가족의 모습. 따뜻한 이야기.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팔로워는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늘어났고 광고 제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 서점에서 책을 읽어주는 모습,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까지. 처음 2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고 며느리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무뚝뚝했지만 가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3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송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번 달 주문을 취소하셨다면서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취소한 적 없는데. 청송출판사와는 30년 넘게 거래해 온 곳이었습니다. 매달 신간이 나오면 빠짐없이 주문했고 출판사 사장과도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취소했다니. 그래도 출판사에서는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로 취소하셨다고 하던데요.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취소했나?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깜빡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단골 손님 김 여사가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제가 예약한 시집은 어디 갔어요? 한 달째 기다렸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 여사가 예약한 책은 분명히 입고되어 서가 뒤편에 보관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손님한테 파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잦으시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손님에게 팔았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늙어서 정신이 흐려지는 걸까?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2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내일 은행 갈 때 권리증 어디 있는지 슬쩍 물어봐. 못 찾으시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눈치채실 텐데.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괜찮아. 이미 동네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하시다고 다 말해뒀어. 조만간 변호사 선임해서 성년의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서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일도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함, 아들의 효심, 따뜻한 가족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되새김질했습니다. 성년후견인, 권리증, 대출,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다시 깼습니다. 아침 식탁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한 미소로 된장찌개를 떠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요즘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 불편하시면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실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은행, 권리증. 그들이 원하는 건 제 서점 건물의 소유권이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가도 돼. 별일 없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더 자주 깜빡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찾으며 내가 또 어디 뒀더라? 라고 중얼거리고 같은 질문을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안타까운 듯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요즘 내가 자꾸 깜빡해서. 저는 미안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서점에 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사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서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효심 깊은 모습에 감동하며 요즘 보기 드문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겸손하게 웃으며 가족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 서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성년후 견제도, 노인 재산 보호, 녹음 증거 효력. 손가락은 서툴렀지만 저는 천천히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 주문을 마치고 배송 주소를 서점으로 설정한 후 저는 화면을 꼼꼼히 지원했습니다. 사흘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작은 상자를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만년필이었습니다. 저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며 저는 만년필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들 부부와 대화할 때마다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은밀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서점 건물 소유권 증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게 왜 필요한데? 아, 그냥요. 혹시 중요한 서류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두려고요. 만약 화재나 도난 같은 일이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금고에 있어. 걱정 마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년필 속의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빈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강민이가 권리증 위치를 물었다. 며느리는 오전에 단골 이 씨에게 내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말을 또 했다. 저녁에 둘의 대화를 녹음함.
파일명 1015 MP3. 매일 밤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목격자. 저는 30년 넘게 서점 장부를 기록해온 사람입니다. 꼼꼼함은 제 본능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일기장은 아들 부부의 만행으로 가득 찼고 녹음 파일은 15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그들이 명백하게 계획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발코니에 나가 있었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성년의견인 신청하려면 정신감정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미 준비 중이에요. 동네 사람들 증언도 여러 개 확보했고요. 어머니께서 최근 몇 달간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셨다는 증거들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좀 오래된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야.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버스 타면 금방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서점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창문으로 지켜보는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동네를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그는 40년 전부터 글빛서림의 단골이었고 30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5년 전에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박 변호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가방에서 두툼한 일기장과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도움을 청할 곳이 선생님밖에 없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석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제 일기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몇 개를 재생해 들었습니다. 파일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권리직만 확보하면 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합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그의 눈빛에 서렸습니다. 입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서점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점 건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입증할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정식 검사를 받으시면 여사님께서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들과 일기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그들이 직접 계획을 실행하려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저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족회의를 소집할 겁니다. 성년 의견인 신청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요.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날 겁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서점도 존엄성도 모두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제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 앞에서 저는 여전히 느리고 혼란스러운 노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실수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며느리가 물으면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약? 약 내가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통에 표시해 드릴게요. 이러다 약을 2번 드시거나 안 드시면 큰일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녹음한 파일들을 확인하고 일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 모든 행동, 모든 정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주선으로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방문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오래된 친구 병문 안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종합적인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판단력 평가, 언어 능력 검사까지. 검사를 마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 검사 결과가 아주 우수하십니다. 75세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인지 능력을 보이고 계세요. 특히 기억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정식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방패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서점 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셋이 앉아서 얘기할 것도 많지. 며느리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변호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셔오려고 해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재산 관리나 서점 운영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까지? 그렇게 거창한 일인가? 저는 약간 당황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만에 하나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았다. 토요일에 하자.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들이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변호사도 데려온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여사님, 이제 우리도 준비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제가 여사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오시면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점을 정돈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선생님. 박 변호사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녹화될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1시가 되자 아들 부부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중년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아들 부부가 고용한 변호사 최진수였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최진수 변호사님이세요. 최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거실 소파에서 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 씨, 수진 씨.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사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자, 모두 앉으시죠.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최 변호사는 어색하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서정 여사님의 재산 관리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잠깐만요. 박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강민 씨, 최수진 씨. 두 분은 지난 석 달간 윤서정 여사님에 대해 판단력이 흐려졌다, 건망증이 심하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말을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맞습니까? 며느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머니께서 그러셔서. 증거가 있습니까?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사님의 건망증을 입증할 의료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병원은 아직 안 가봤지만.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주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실시한 윤서정 여사님의 종합인지 능력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 소견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환자는 75세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인지 능력을 보이며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모두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독립적인 재산 관리와 의사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권리직만 확보하면 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합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본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 계획의 증거입니다. 사기, 재산 편취 미수, 그리고 노인 학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희를 믿지 못하신 겁니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아, 너는 내가 늙어서 정신이 흐려졌다고 생각했니? 내가 너희 계획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나는 내 어미야. 너를 뱃속에 품고 낳아서 키운 사람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지, 언제 무언가를 숨기는지 어미가 모를 것 같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점이 탐났니? 이 낡은 건물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였어? 내 사업 자금을 위해 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강민 씨, 최수진 씨. 두 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고 다시는 여사님께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십시오. 둘째, 제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나 저는 용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오늘 안으로. 그날 오후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박 선생님. 하지만 이제 끝났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서점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또 다른 친족이 나타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텅 빈 2층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며느리가 SNS 촬영을 위해 들여놓았던 화려한 소품들, 아들이 쓰던 책상, 그들의 옷가지들.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제 서점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함. 저는 밤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아들을 내쫓은 게 맞는 걸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소.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시오. 어느 날 저녁 박 변호사가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지난번에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이 서점을 4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어른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던 곳이었죠. 저는 서가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서점을 떠나야겠죠.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도 이곳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건물을 시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조건부로요. 이곳을 공공도서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조건으로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여사님. 하지만 여사님의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이 남긴 예금과 연금이 있어요. 검소하게 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명예관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 절차를 진행하고 여사님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청은 제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오래된 건물을 지역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시에게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문화과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건물을 둘러보고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이 공간은 아동 열람실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북카페 형태로 꾸미면 어떨까요? 젊은 건축가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글빛서림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기부 체납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 왔습니다. 시장과 문화과장, 박 변호사, 그리고 동네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40년 인생의 무게가 그 한 획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시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건물은 윤서정 시립 아동 도서관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여사님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서점에 남아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곧 책들을 옮겨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책을 손에 들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은 첫 단골 손님이 샀던 책, 저 책은 남편이 특별히 주문했던 책, 그 책은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 어머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강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강민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사업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제일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타트업은 결국 파산했어요. 투자자들은 다 떠났고 직원들도 모두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게서 얻을 게 없다면서요. 아들은 흐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다. 하지만 쉽지 않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 기억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피부치고 한때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해. 진심으로 변하고 진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해하겠니? 네, 어머니. 저 제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거라. 너의 인생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로 변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내게 오너라. 아들은 마지막으로 깊게 절을 하고 서점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이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글빗서림은 윤서정 시립 아동 도서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래된 서가들은 깨끗하게 단장되었고 바닥은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카펫이 깔렸습니다. 작은 무대도 만들어져서 동화 구연이나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층은 청소년 열람실과 북카페로 꾸며졌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어린이들, 시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저는 명예 관장 배지를 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공간이 더 많은 분들께,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도서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서관 안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 남자가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라, 아들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정말로 달라졌을 때 그때는 내가 반갑게 맞아줄게.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윤서정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윤서정 시립 아동도서관은 이제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평일 오후면 방과 후 아이들로 북적였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때 쇠락하던 거리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카페들이 생겨났고 서점들이 들어섰으며 문화 공간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명예관장으로서 일주일에 3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아이들은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7살짜리 민준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한다. 용기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지. 저는 아이들을 작은 무대 앞에 둘러앉히고 천천히 책을 펼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솜씨는 마치 마법처럼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용감한 적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용감했던 적이 있단다.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싸웠지. 그리고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요? 지혜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거짓말로는 진짜 승리를 할 수 없단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서점 건물을 기부한 후 저는 도서관 근처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검소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가져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차를 끓이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큰 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서정님 맞으시죠? 택배입니다.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 하지만 박스를 받아보니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민. 저는 박스를 거실로 들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짠 스카프, 수제 쿠키가 담긴 병,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강민이가 함께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찍었던 사진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그때의 행복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삽니다. 수진이와는 이혼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맞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성공보다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아직 어머니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어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제가 달라졌을 때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강민호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강민에게 내 편지 잘 받았다.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도서관 아이들이 엄마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단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자랑스럽다. 서두르지 마라. 진짜 변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내가 정말로 준비되었을 때 그때 만나자.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장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고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합창 공연, 지역 작가들의 북토크 그리고 제 특별 동화 구연까지.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무렵 저는 도서관 입구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들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1주년. 고맙구나. 어머니께서 이룬 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뛰놀던 서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되다니.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지 않겠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들어오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엄마는 기다리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강민은 꽃다발을 건네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깨도 펴지고 걸음도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당신도 보고 계시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이었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페이지를 덮으면 또 다른 페이지가 펼쳐진다. 인생이라는 책은 우리가 쓰는 것이다. 저는 책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쓸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들과의 이야기, 새로운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아들과의 화해의 이야기. 75세의 저 윤서정은 이제 더 이상 재산을 빼앗길 뻔한 가엾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혜와 용기로 제 인생을 지켜낸 강한 여성이었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긴 귀감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낸 한 인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도서관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머지않아 제 아들도 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5의 나이에 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지혜와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길 용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여기 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제 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제나 새로운 장을 선물합니다.